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불을 한번 지펴볼까요, 지금? 어제 우리 방송했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고, 소위 말하면 100만 원씩, 4인 가족 100만 원 주고,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주자. 소위 말하면 투트랙 전략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아젠다를 세워놓고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젠다가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 이낙연 대표 논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처음에 국민들한테 전국민 재난지원금 4인 가족 100만 원씩 주고 지금 피해 업종은 선별 지원하는 건 또 따로 해라.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이게 아젠다가 서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아젠다 어떤 정치인이 몇 사람만 이야기해도 국민적으로는 기대심리가 생겨. 근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세팅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얼마나 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1차 지원금 때처럼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주자.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업종한테는 소위 말해서 두텁게 주자.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가야 된다. 뭐 반대하신 분은 없으면 그냥 토론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거 뭐 당연히 전 국민 다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는 약간 선별적으로 갔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2.5단계가 좀 장기화 되고 이게 막바지다 보니까 이 마지막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딸 깎고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럴 때 한 번 더 전 국민한테 주자라고 이게 전환된 것은 정말 이거는 참 잘했어요. 축하해줄 일이다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뭐 이거를 선거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민생을 앞세워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국민의 지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200만 주자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그렇네. 야당 문제는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 보편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막상 이게 내용이 결정되면 그들도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하겠지만 왜냐면은 민주당의 의지를 꺾어놓기 위해서 나중에 막상 돈을 지급할 그 시간이 도래하면 저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왜냐면은 그 4.15 총선 전에 반대했다가 자기들이 한번 엄청나게 그 국민적 저항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선별 지원, 보편 지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투트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맞아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집합 금지 업종으로 돼 있는 데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 정서상으로는 모두가 다 위로받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둘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국회의원들도 다 받으셨죠? 받았겠죠. 네. 그분들 다 대부분 다 어디서 하셨는데 기부했을 거예요. 그분 다 대통령도 기부했어요? 기부를 아, 했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만 한 줄 알고 뭐 그냥. 국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크게 나간 다음에 우리는 200만 주자고 했는데 정부가 100만밖에 안 줬다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당이 예산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만 줄이려 하면 참 그림 좋을 텐데요. 이게 어때 투트랙이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약간 처음에 언급했지만 일본이 피해 업종에 대해서 하루 4만 원씩 보존해 주다가 6만 원으로 늘려서 보존해 주는 것처럼 피해 업종에는 두텁게 해주고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도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추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금 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는 이제 숫자의 한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사회로 보면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진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정보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한민국 재정 상태 나쁘지 않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고 이 코로나 방역 이후에도 내수를 좀 제외하고 나면 경제랄까 수출이랄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OECD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하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걷자는 소리 나올까봐 이걸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 쉬워져 이게. 아니 지난번 1차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했을 때 14조 원 정도 정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다른 나라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부채비율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완전 작살나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위예요. 경제가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부채 비율 늘어난 거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바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늘어났다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되게 좋았고 증시 아까 3,000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3,000포인트가 끝이 아니라 다들 모든 전문가들이 3,500, 3,300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동력은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건 충분히 충당이 뭐랄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부채 비율이 안 좋아지고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소리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투트랙에 의한 그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그 호황 산업과 지금 약간 그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 이 상황이 좀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 그 경제 인구 중에 22% 정도 되는 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원래 25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코로나 경제에서는 우리나라는 내수 규모가 너무 작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화랑돼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나는 주식하고 싶은데 매달 지금 마이너스 써야 되고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난 주식할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는데 그 지금 매달 빚이 증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금융정책이 많이 좀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무상으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리로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악성 부채라 하더라도 은행과 통해서 나중에 파산하더라도 좀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금융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것도. 코로나 대출이나 이런 거 서민들을 위한 대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제 주변에서도 그런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그 신용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해주는 것 자체가 계속 잘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재정 건전성 중요하다. 그런데 민생이 최우선이다. 민생이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다 보면 세수도 늘고 경제도 안정되는 것이지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다가 민생이 망가지면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논란은 사실상 좀 불씨가 이제 꺼져가고 있긴 한데 대한민국의 승부수는 분명히 치료제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왜냐하면 백신이 누가 먼저 갖고 오네 만에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얘기 또 다 들어왔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계약했지만 아직 마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국가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급작스럽게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통 시스템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막 수백 개의 백신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명 맞추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연말까지 200만 명도 못 맞추는 상태가 이르렀거든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3억 가까운 인구 중에 한 70%를 3억 3천 인구를 중에 그러면 최소한 2억 5천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코로나가 그러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쫙 진행돼도 올 안에 종식됐다고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백신 논란이 아니라 치료제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는 이유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증상 확진자인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게 문제고 최대한 사망자를 줄여보겠다는 거거든.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독감들보다 치명률 돌아가시는 분이 10배 좀 높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지금 변이 바이러스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제에 뭔가 대한민국 같은 구군이 상승하는 느낌은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뭐 단언컨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월 지나고 나면 치료제가 훨씬 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백신보다도 항상 전문가들 말하는 게 치료제가 중요하다. 치료제만 있으면 솔직히 겁날 게 아니거든요.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백신에 치우치고 있는 것인데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치료제로 지금 승인 기다리고 있는 게 한 4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한 2, 3월이면 치료제로 인해서 국내에는 코로나 퇴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선거용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짐이 김종인 위원장처럼 뭐 이게 보궐선거용 기획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더 치고 나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국민이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빨리 재원 확보해가지고 빚을 내든 뭐 하든지 모든 국민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줘라고 치고 나오면 되는 거야. 김종인은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스킬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좀 짧게 하나만 더 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제외 이거 폐지해다 이런 논쟁이 지금 JTBC 토론도 그렇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뭔가 민주당이 가닥을 제대로 잡으면 또는 기재부가 잡으면 상당 부분 이 불만은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보층에 계시는 분들도 무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가진 자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하고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는 쉽게 표현 세금 안 받냐, 종부세 안 받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죠. 이런 논란은 계속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걸 방향을 바꾸고 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주택 임대 사업자 종부세 특혜 그러니까 종부세 내지 않는 거 폐지해야 된다고 이거 기사를 보고 나서 되게 설득력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정말로 상대적으로 뭐 불공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이재명 지사님 어떻든 간에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런 거 지적하는 거 보면 이 말씀 드리려고 했구나. 국회 같은 경우 보면은 과소대표되는 것이 항상 문제라고 하거든요. 뭐 인구 구성의 30, 40대가 한 30, 40%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 비율은 10%도 되지 않고 뭐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랑 뭐 일반인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어떻든 간에 서민들이 뭐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짚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분석이 그래요. 그래요? 아니,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근데 그래서. 그 종부세 관련돼서 실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좀 줄이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편 방향이 뭐냐면은 그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종부세 합산가세, 그다음에 LTV 40% 의무 적용 등등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빈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는 그 시적절한 얘기인데, 정부의 전체적인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은 부동산 다 보유자는 어쨌든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약간의 구멍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그 이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임대 사업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안 낸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대중 서민 기반의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을 잡냐 못 잡냐는 확실한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저쪽에서는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해서 흔들어 대는데, 야, 부동산 대책이 아무리 나와봐야 뭐하냐 집값 올라가고 있는 데는 일반 신문 언론과 조중동이 합심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이 나타났을 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부자 대자라고 그냥 썰려서 가는, 그게 노무현 정부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아젠다를 막 쌓아올려야 돼요. 저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최소한 서민과 일반 보통의 국민들은 국민의 짐을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정권은 집값을 올리지 않는 쪽으로 뭔가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이슈가 되고 아젠다가 돼야 돼요.
비웃듯이 집값 오른다는 보도 내는 놈들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 같아. 현실적으로 거래가 없는데 호가만 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유 참 그래. 자 마지막 할 말씀들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는 의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년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게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때 퇴행했던 민주주의를 그나마 지금 원 상태에서 조금 전진하는 쪽까지 끌어왔는데 이렇게 힘든 겁니다. 복구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젊을 때 부상당하면 그냥 쉽게 회복되지만 나이 들어서 부상당하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퇴행성이라서. 그런 것처럼 겨우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뺏기게 되면 부동산 정책 등등 다 도로아미 탑을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까지도 아마. 우리 내부의 분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좀 우리 그 좀 고관여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새해 저 입장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저기 만나 뵙는데요. 어떻든 간에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 약자랑 공감하고 상대방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 그래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뭐 확대 적용, 뭐 이런 거는 바로 내가 병원을 가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가지고 악의적으로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뒤, 2년 뒤가 중요하다. 아까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그 긍정적 평가가 4위인가 5위인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실제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1월 7일 야 새해가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네. 시간 빠릅니다. 언젠가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민주주의를 싸웠는지, 사실은 민주화가 다 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의 촛불 탄핵이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깨시민들은. 왜냐하면 정말 세상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숨어있는 그 적폐성, 반민주성, 반민중성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적폐가 켜켜이 쌓여서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었나를 이거 보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80석의 민심이 4년 동안 민주당이 얼만큼 개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힘을 줬다고 보면 저는 그 힘을 쓰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바람처럼 민주당 정권이 한 3, 40년 최소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에 썩어 있는 걸 도려내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기득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새날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